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 7차식 생물 분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에 속하는 생물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해보기 해서 해보라고 했었는데, 자, 먼저 가는 아메바, 나는 푸른 곰팡이, 다는 대장균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아메바는 원생 생물계였고, 푸른 곰팡이는 균계, 대장균은 원핵 생물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채우면 되고, 각 개와 구별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활동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고 넘어가 주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11쪽에 보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의 만화가 나와 있습니다. 린네는 1707년부터 177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의 업적은 두 가지입니다. 생물 분류를 최초로 시작했다. 동물계와 식물계로 나누긴 했지만 2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동물이나 식물을 분류한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고 이 분류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물을 발견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물학적 고유 특징이 있는지를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학문적 이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개, 일본에서는 이누, 미국에서는 dog라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개를 연구하고 있지만 서로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통일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린네는 스웨덴 사람이었는데 원래 언어라고 하는 건 시대나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는 언어로는 힘들겠다 해서 죽은 언어, 아무도 쓰지 않는 라틴어로 학명을 정하자라고 해서 학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미국에서는 human 이렇게 부르지만 학명은 라틴어로 homo sapiens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학명이에요. 린네 아저씨는 이게 업적입니다. 자, 교과서 112쪽에서 113쪽을 잠시 읽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식물계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미역이나 김을 식물로 넣지 않고 원생생물계로 넣은 이유가 있었어요. 공통점은 세포가 있고 핵이 있고 핵막도 있는 고등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등생물이에요. 자, 그리고 세포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 자, 이거는 미역이나 김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엽록체라는 게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양분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랑 물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는 미역이랑 김도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식물은 뿌리, 줄기, 잎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이 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뿌리는 식물체를 지탱도 하고 토양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도 합니다. 그리고 흡수한 물과 양분을 저 잎까지 보내주는 물관이 줄기에 존재해야 되고요. 자, 잎에서 양분을 만들고 나면 저 뿌리까지 양분을 줘야 하니까 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 그래서 줄기에는 물관과 체관이 존재하면서 물과 양분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잎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뿌리, 줄기, 잎과 나뉘어져 있고 잎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식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고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는 뿌리, 줄기, 잎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잎이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엽록체가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만큼 크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각각의 역할을 뿌리, 줄기, 잎이 각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를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요 시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고사리 나물을 먹을 때 이렇게 잎이 나 있는 고사리 나물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우산이끼. 우리 이끼라고 하면 굉장히 작아서 뭔가 식물이라고 부르기 어설프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주 많은 세포로 되어 있고요. 줄기, 잎, 뿌리로 잘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끼도 식물계에 포함시킵니다. 자, 다음은 동물계입니다. 동물계는 마찬가지로 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로 되어 있고요. 자, 핵이 핵막으로 잘 쌓여져 있습니다.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으니까 광합성을 안 해요. 그러면 양분을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먹으러 다녀야 해요. 이 동자는 그래서 움직일 동의 한자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성이 있어요. 자, 외부에서 먹이를 섭취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을 동물계라고 얘기합니다. 해파리 역시 동물계고요. 지렁이, 흙에 있는 양분을 먹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고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고양이,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 세포벽과 그다음 세포막만 있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잎 안쪽 벽면, 부드러운 면에 있는 세포인데요. 우린 그걸 구강상피세포라고 얘기해요. 잎 구자에 입 안에 있는 최상, 제일 위에 있는 표피세포다라고 해서 구강상피세포. 혓바닥으로 여러분 옆 볼을 만져보면 부드러운 면이 보일 건데, 그러니까 느껴질 텐데 여기가 구강상피세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식물세포는 모양이 이렇게 오각형, 육각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동물세포는 다양해요, 모양이. 이유는 세포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그란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세포에 들어있는 핵이고요. 동그랗다는 건 핵막으로 잘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엘리지아 클로로티카라는 학명을 가진 푸른 바다 민달팽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민달팽인데 얘의 주 먹이는 해조류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민달팽이라서 베이지색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해조류를 먹으면서 이 미역이나 김, 다시마 이런 걸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엽록체를 몸 안에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어릴 때는 엽록체가 없으니까 계속 먹이를 먹다가 이제 성체가 점점 되어가면 엽록체가 몸에 쌓이면서 녹색이 되고 엽록체로 광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얘를 광합성을 한다고 해서 식물로 분류하지 않는 건 뿌리, 줄기, 잎이 없고요.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봤을 때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 엘리지아 클로로티카라고 하는 민달팽이는 동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15쪽에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를 분류하는 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채워서 위두랑에 올리는 과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